안녕하세요. 2주차 병리학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 2주차는 동영상을 두 개로 나누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세포 손상의 원인을 살펴보고요. 세포 적응을 알아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적인 세포 손상으로서 가역적 손상과 비가역적 손상, 그리고 세포 자멸사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의 학습 목표입니다. 세포 손상의 원인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적응을 하는지 세포 적응 유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세포 손상 원인입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7가지로 나와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이폭시아, 저산소증이죠. 그리고 산소 결핍증 또한 조직에서는 저산소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을 보게 되면 화학적 인자, 물리적 인자, 그리고 감염성 인자, 그리고 영양 불균형은 지난 시간 배운 내용 중에서 병인의 외인에 해당하죠. 유전자 손상 같은 경우는 병인의 내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세포 손상의 원인으로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면역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포 손상의 원인은 저산소증, 하이폭시아입니다. 저산소증, 하이폭시아는 세포 손상의 가장 흔하고 중요한 요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조직이나 세포에 저산소증이 빠지게 되면 세포는 손상을 입고 다양한 저산소성에 의한 질병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하이폭시아, 저산소증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허혈성 저산소증, 이슈에믹 하이폭시아고요. 또 하나는 산소 결핍성 저산소증입니다. 허혈성 저산소증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 허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혈액이 부족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조직으로 오는 동맥의 흐름이 방해를 되거나 또는 정맥혈의 유입 감소로 인해서 조직의 혈액 공급이 중단되거나 저하되었을 때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동맥경화증에 의해서 동맥의 혈관이 좁아져 있는 경우죠. 또는 혈전에 의해서 혈관이 막혀져 있는 경우에 조직으로 산소가 혈액이 충분히 가지 못함으로써 조직은 허혈성 저산소증에 의해서 세포 손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산소 결핍성 저산소증은 산소 운반 능력 감소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산소가 조직으로 이동이 되기 위해서는 혈액 내에서 이동을 해야 되죠. 조직으로. 혈액 내에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적혈구와 결합해서 조직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소를 이동시켜주는 수단인 적혈구가 혈액 내에 부족하다고 하면 조직은 산소 운반 능력이 감소됨으로써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서 저산소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적혈구가 부족한 아네미아, 빈혈이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일산화탄소 중독이라고 하는데요. 연탄가스를 마셨을 때 우리가 일산화탄소 중독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러는 경우 혈액 내에 일산화탄소가 들어오게 되면 적혈구는 산소를 버리고 일산화탄소와 결합하게 됩니다. 산소 결합 능력보다 적혈구는 일산화탄소와 결합하는 능력이 훨씬 높거든요. 그럼으로써 일산화탄소에 중독이 되게 되면 우리 조직은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게 돼서 저산소증에 빠지게 되고 심하게 되면 사망에도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화학적 케미컬 에이전트입니다. 지난 시간 배운 병인의 외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벤젠이나 메탄올,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톤 같은 유익기 화학 물질들이 있을 수 있고 금속에는 납, 니켈, 수은, 아연 같은 것들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많이 이야기 듣는 것 중에서 강산이나 강알칼리인, 염산, 황산, 수산화 나트륨 같은 것들이 있고 가스류는 암모니아나 염소, 오존, 일산화탄소 같은 것들이 화학적 인자로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해 물질이 아니어도 독성이 없는 물질도 세포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트륨, 우리가 매일 섭취하죠. 소금이죠. 소금에 나트륨이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는 독성이 없지만 세포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나트륨이 세포 내에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나트륨은 항상 수분을 끌고 다니는데요. 세포 속에 수분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세포가 붓게 됩니다. 이것을 나중에 세포 손상에서 배우는데 종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약물의 오남용도 세포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약물은 치료를 위해서 우리 인체에 필요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오용, 잘못 사용된다든지 남용, 너무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것도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고 질병으로 이완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자는 물리적인 인자입니다. 이것도 지난 시간 배운 병인이죠.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골절이나 자상이나 또는 컨투전, 좌상, 교상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는 화상을 일으키고요. 저우는 세포 손상에 의해서 동상을 일으킨다 했고요. 방사선, 전기, 기압의 급격한 변화들도 세포 손상을 일으키고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감염성 인자입니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곰팡이류라고 하는 fungus, 진균도 있고요. 리케차나 프로토조아, 원충류도 있고 파라사이트 같은 기생충도 세포를 손상시키고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세포 손상 원인은 면역반응, immune response입니다. 면역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 외부로부터 인체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해결하고 방어하기 위한 인체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서는 이 반응이 너무 과도하게 일어나서 우리 인체의 정상세포도 공격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를 자가면역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가면역반응이나 다양한 환경물질에 대해서 과민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세포는 손상되고 질병으로 이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유전자 손상입니다. 유전자 손상은 지난 시간 질병의 변인 중에서 내인에 해당한다 했죠. 유전적인 결함이나 손상에 의해서 세포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인체는 유관적 결함에서부터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미세 결함까지 매우 다양한 유전적인 결함을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겸상적혈구 빈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낫적혈구 빈혈이라고도 하는데요. 흑인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전자 이상에 따라서 헤모글로빈 단백질이 아미노산 서열 중에 하나가 정상과 다르게 변이되어서 적혈구가 낫 모양으로 변하게 돼서 악성 빈혈을 유발하는 유전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은 산소 농도가 떨어졌을 때 다른 여러가지 헤모글로빈 분자와 결합해서 긴 섬유 모양으로 뭉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적혈구 전체 모양이 낫 모양처럼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적혈구가 쉽게 파괴돼서 헤몰라이틱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산소를 잘 운반하지 못해서 심한 빈혈 증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선천성 대사 이상이나 말팡 증후군, 다운 증후군, 터너 증후군 같은 질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많은 유전자 손상에 의한 질환이 나타나고요. 우리 교재에서도 유전자 손상에 의한 선천성 이상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입니다. 일곱 번째, 영양 불균형입니다. 다양한 영양 불족은 세포 손상을 일으키고 질병으로 이완될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영양 과다도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비만이나 동맥경화증 그리고 암 같은 것들이 영양 과다에 의한 질병으로 많이 지금까지 세포 손상 원인을 살펴보았죠. 저산소층이 세포 손상을 일으키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고 중요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그 나머지도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세포의 반응을 살펴볼 건데요. 정상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세포는 이에 대항해서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 자극이 사라지게 되면 정상세포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상세포가 좀 더 유해한 자극을 받게 되면 적응의 과정이 없이 세포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포 손상에서 그 유해한 자극이 사라질 때 정상으로 또 돌아갈 수 있는데요. 그러한 세포 손상을 가역적인 세포 손상이라고 하고 종창과 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세포에 굉장히 치명적인 자극이 주어진다 그러면 세포는 괴사가 일어나거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이 자극이 사라져도 정상세포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런 거를 비가역적인 세포 손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세포 적응에 대해서만 볼 거고요. 세포 적응은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위축, 비대, 증식, 화생, 이형성입니다. 이렇게 5가지의 정의와 내용들을 여러분이 꼭 구분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포 적응을 살펴보면, 세포 적응이라는 것은 인자가 주위 환경 변화에 적절히 반응하여서 세포 손상으로부터 벗어나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주위 환경 변화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을 한다,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체가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그 노력을 통해서 이 손상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세포 수를 변화시킨다든지 크기, 모양, 대사를 활성화시키거나 기능 같은 것들이 가역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가역적인 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변화를 일으켰지만 이것이 자극이 없어지게 되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5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이렇게 정상세포가 있다고 하면 위축, 아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그림을 보니까 세포 사이즈가 작아졌죠. 세포 크기가 작아지는 것입니다. 비대, 세포 크기가 커졌습니다. 세포 크기가 커지는 거죠. 자, 증식은 세포 크기는 똑같은데 숫자가 늘어났네요. 세포 수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화생은 봤더니 원주세포였어요. 길쭉한 모양이었는데 납작한 편평세포로 바뀌었네요. 이렇게 바뀌는 것을 화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형성은 세포의 모양이 달라졌어요. 아까는 네모냈는데 동그랗고 찌그러지기도 했죠. 모양이 한두 개가 아니고 이렇게 바뀌는 것을 이형성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포 적응 유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축, 아트로피입니다. 꼭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세포 성분의 상실로 인해서 세포 크기가 감소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자극 원인이 없어지면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축이 발생되면 실제적인 조직이나 장기의 기능이나 크기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리적인 위축과 병리적인 위축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생리적이다,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위축입니다. 그래서 사춘기에는 림프계에 흉선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요. 이것이 필요가 없어지면서 작아지죠. 퇴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노화에 의해서 전신의 장기들이 쪼그라들죠. 위축이 일어난데 이것을 노인성 위축이라고 합니다. 시나일 아트로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예를 들어보게 되면, 만약에 뇌출혈이 일어났습니다. 노인에서 뇌출혈이 일어났을 때와 청년에서 뇌출혈이 일어났을 때 진행 정도나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노인 같은 경우는 뇌의 실질 조직도 작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간이 좀 여유가 있죠. 청년에서는 뇌 실질 조직이 꽉 차 있어요. 공간이 부족하죠. 근데 여기에 뇌출혈이 일어났다, 뇌 부종이 일어나는데 뇌가 붓는 동안 노인은 공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금방 급격하게 나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청년 같은 경우는 공간이 부족하죠. 뇌가 부으면 뇌 기능, 이 압력을 상쇄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더 급격하게 노인보다 증상이 나타나고 나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 질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병리적인 위축이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신경성 위축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근육들은 신경 지배에 의해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 신경 지배가 상실이 되게 되면 그 부분의 근육이 작동을 안 하게 됨으로써 작아지게 되겠죠. 그럼 위축을 이야기합니다. 편마비나 소아마비 환자들의 근육이 가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을 신경성 위축이라고 하고요. 기하 위축 같은 경우는 영양 결핍이 됐을 때 세포가 정상적으로 크지 못하고 작아져서 발생하는 위축입니다. 불용성 위축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질병에 의해서 어떤 것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그쪽 기능이, 세포 크기가 작아짐으로써 기능을 잘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골절에 의해서 석구붕대를 오래 했더니
나중에 풀고 났더니 그쪽 다리가 가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것은 이제 오랫동안 그쪽 근육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불용성 위축이 발생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골절뿐만 아니라 장기간 근육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육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임상에서 보면 중환자실에서 오래 질병으로 입원해 있다가 뭐 한 달 이렇게 있다가 병실로 올라가게 되면 평상시에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는 건강하게 걸어 다녔던 환자라 하더라도 누워 있으면서 근육들을 많이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육이 다 위축되어져 있고요. 병동에 올라가서 예전 생각하고 평소처럼 움직이다 보면 낙상 같은 게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를 할 때 이런 과정에 의해서 위축이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분비성 위축 같은 경우는 내분비계 호르몬 작용을 받아서 커야 되는 그런 장기들이 있다 그러면 이 내분비계 분비가 안 되면 기능을 잘 못하고 작아지겠죠. 폐경류의 내분비 기능 저하에 의해 발생하는 위축들이 그런 것에 해당됩니다. 갈색 위축은 심장이나 간의 만성 소모성 질환으로 질병이 발생을 할 때 나이포푸신이라고 하는 갈색 색소거든요. 이것이 근육에 침착이 되고 근육 세포가 작아져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축을 그림으로 보게 되면 석고붕대를 오래 하고 난 다음에 풀게 되면 정상적인 다리라고 하면 이렇게 세포수가 작아지고 세포가 위축되어서 다리가 가늘어지고 기능도 떨어져서 정상적인 다리보다 힘을 잘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재활 치료가 필요하겠죠. 네, 갈색 위축 같은 경우 심장이나 간의 세포에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세포가 되어져 있다고 하면 나이포푸신이 침삭되고 세포 크기가 작아져서 근육이 이렇게 위축되고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병리학적 소견을 보면 이렇게 보여지겠습니다. 두 번째 세포 적응 유형은 비대, 하이퍼트로피입니다. 하이퍼트로피는 분열할 수 없는 세포에서 세포수 변화 없이 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성인의 골격근이나 심장 근육과 같은 횡문근 세포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원인은 생리적으로도 커질 수가 있고요. 이때는 내분비 자극이 있거나 기능이 더 많이 필요를 할 때, 기능적 요구가 증가할 때 커질 수 있습니다. 병리적으로도 비정상적인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이 호르몬의 지배를 받는 곳이 커지거나 질병에 의해서도 커질 수 있겠습니다. 작업비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작업을 많이 해서 커지는 거죠. 일을 많이 하는, 팔을 많이 쓰는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 팔뚝이 굵어지는 것처럼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능적 요구가 증가할 때 발생을 할 수 있고요. 생리적인 비대를 본다고 하면 임신이나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수유부 같은 경우는 유방이 커져야지 되겠죠. 기능적 요구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커지겠고요. 임신했을 때도 자궁 크기가 커집니다. 이때 세포가 커져서 자궁이 커지기도 하고요. 운동선수 같은 경우 운동을 계속하면 골격근 세포가 커지면서 골격근에 비대가 일어나서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병적인 비대, 이거 중요한데요. 질병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 판막증이 있거나 고혈압증, 만성 폐질환 같은 경우 조직에 저산소증이 빠지게 되는데 이 산소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적혈구를 통해서 산소를 많이 보내려고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혈액순환이 빠르게 일어나야지 되는데 심장이 그러면 빨리 수축을 하겠죠. 박송수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심장도 근육이기 때문에 근육이 계속 작업 부하가 높아진 거죠. 그래서 심장 근육이 뚱뚱해집니다. 그래서 심근 비대 상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걸 엑스레이 상으로 보게 되면 카디오메갈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상성 비대가 있습니다. 컴펜세이토리 하이퍼트로피, 그러니까 뭔가를 보상하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대상하기 위해서, 보상하기 위해서 비대가 이루어지는 거죠. 세포 크기가 커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장이 두 개인데
한쪽 신장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다른 쪽 신장이 그 기능을 보상하기 위해서 비대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는 경변증이 생기게 되면 간 세포 중에 손상된 세포들이 있겠죠. 그럼 그 손상된 세포들은 일을 안 할 테고 손상되지 않은 세포들이 일을 더 많이 해야지 되니까 그런 것들이 커지게 될 텐데 그때 결절처럼 보이게 돼서 비대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신장이 이제 위축이 돼서 작아진 신장들, 질병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 신장에 과립비대 같은 것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위축되거나 이런 조직이나 세포의 기능을 대상하기 위해서 남은 조직이 커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호르몬성 비대도 있는데요. 이거는 호르몬이 너무 적게 분비되거나 과잉 분비될 때 병적인 비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호르몬이 불균형이 일어나가지고 너무 많이 분비되게 되면 만성 유선증이나 자궁 내막 증식증이 일어납니다. 정상적인 자궁이 이렇다고 하면 내막이 증식이 계속되고 결국에는 비정상적인 출혈이 일어날 수 있겠죠. 남성 호르몬이 감소가 되면 특히 고령에서 그런데요. 전립선이 커지는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고요. 전립선은 요도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게 커지게 되면 요도를 눌려서 나이가 들게 되면 소변을 보는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다양한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데요. 이 뇌하수체 전엽이 기능이 항진됨으로써 성장 호르몬이 과잉 분비될 때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성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게 되면 거인증이 일어나고요. 굉장히 키가 커지고 팔다리가 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인에서는 말단 비대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이유는 청소년기는 아직 성장판이 닫혀 있지 않기 때문에 길어지고 키가 커지는 것이고요. 말단 비대증에서는 성장판이 다 닫혔기 때문에 그 말단 부분이 툭툭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발성 비대입니다. 특발성 이디오피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원인 불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비대 증상이 일어나는데 어린선, 비늘증이라는 피부병이에요. 그래서 전신에 있는 각질이 비정상적으로 계속 증식해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다무증, 털이 계속 많이 자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성 비대, 가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라는 뜻이죠. 슈도 하이퍼트로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세포 쓰기가 커진 것이 아니고요. 다른 조직 성분이 거기에 붙어서 비대된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진행성 근위축증이라고 하는 질병에서 근섬유는 작아져서 위축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지방 조직이 증식이 되어서 근육이 비대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는 근육이 아니고 지방이 쌓여져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비대를 살펴보면 좀 전에 앞에서 병적 비대에서 심근의 자격 비대가 일어난다 그랬죠. 고혈압이나 심장 판마증 그리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COPD에서 심장이 정상적인 크기보다 자심실이 전신에 피를 빨리 돌리기 위해서 자심실이 수축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면 여기가 두꺼워집니다. 여기 비대증이 일어나죠. 병리학적 부검을 보게 되면 이런 상태로 보여진다는 거죠. 이걸 엑스레이에서 보게 되면 정상적인 흉부 엑스레이라고 하면 심장 사이즈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굉장히 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을 심근비대, 카디오메갈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호르몬성 비대, 병적 비대라 했죠. 뇌하수체 기능 항진증이라고 하는 질병이 발생을 했을 때 성장 호르몬이 과잉 분비되게 되면 청소년기에서는 성장판이 열려 있어서 키가 크고 팔다리가 길어지는 이런 자이언티즘으로 나타나게 되고 성인기에서는 성장판이 닫혀 있기 때문에 말단이 이렇게 자라는 거죠. 그리고 팔다리도 손끝이나 발끝 같은데 굉장히 커지는 말단비대증, 아크로메갈리라고 합니다. 이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세포 적응 유형은 증식입니다. 하이퍼플라지아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만들어낸다 이런 뜻이죠. 세포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비대와 밀접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비대가 또 있고 증식도 같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펴보면 정상 조직에서 세포 수기가 커지는 것은 이렇게 나타나고요. 세포 수가 늘어나는 것을 과형석 증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증식은 생리적인 증식과 병적인 증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생리적인 증식은 호르몬 분비에 의해서 이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곳이 증식되는 거죠. 사춘기, 월경주기 초기에 에스트로겐 증가에 의해서 자궁의 기질적인 세포수가 증가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남성의 경우 에스트로겐 분비가 많아지게 되면 이 에스트로겐 분비에 의해서 유방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이네코마스티아, 지가 빠졌네요. 그래서 자이네코마스티아라고 해서 여성형 유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임신 중에 에스트로겐 자극을 하게 되면 생리적인 비대에 의해서 세포수가 커지기도 하지만 또 세포수가 많아져서 자궁을 크게 하고 아이가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됩니다. 대상성 증식도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건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 고산지대는 산소 농도가 떨어지죠. O2 농도가 떨어지니까 조직에서 저산소증이 일어나겠죠. 그렇다고 하면 적혈구를 통해서 산소를 많이 조직으로 가져오게 하고 싶을 거예요. 우리 몸에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골수 내에서 적혈구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겠죠. 골수 내에 적혈구 정부세포가 증식되고 실제적으로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순환 적혈구가 저지대에 사는 사람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산소 운반량을 보상하고자 하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저지대에서 내려와서 살게 되면 원래 정상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세포의 적응은 가역적인 변화라고 했죠. 병적인 증식은 호르몬이나 성장인자 증가해서 여성 호르몬이 과잉 분비되면 자궁 내막 증식시키고 자궁 근층이 비대돼서 비정상적인 월결 출혈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트로겐 자극이 감소하면 증식도 사라지게 되고 증상은 없어지게 됩니다. 사마귀에 의해서 사마귀가 계속 늘어나는 것도 이제는 증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세포 적응 유형은 화생, 메타플라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타는 비욘드를 의미합니다. 저 너머에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뭘 형성하는데 지금 이거하고 다른 뭔가로 대체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성숙세포가 형태나 기능이 다른 새로운 성숙세포로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가역적인 변화입니다. 세포에 대한 지속적인 스트레스, 자극이 사라지게 되면 원래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우리의 상피세포의 샘, 글랜드라고 하죠. 샘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피세포가 보통 편편 상피세포라고 샘이 없는 그런 세포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어떤 조직이 손상된 후에 재생 과정에서 잘 일어납니다. 이때 재생이 되면서 원래 자신의 세포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극이 계속되면 그 자극에 적응하고 또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불리한 환경에 잘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른 세포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게 되면 이거 기관지 세포의 위중층 선모 원주 세포인데요. 이것이 흡연 같은 거에서 계속 지속적인 자극을 받으며 이렇게 납작한 편편 상피세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직학적 변화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게 되면 이 세 가지 예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편평 상피 화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담배를 많이 피는 만성 흡연자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기관지는 원래 정상적으로는 위중층 선모 원주상피세포 또는 거짓중층 선모 원주상피세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선모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만성 흡연에 의해서 이 세포들이 나중에 손상이 돼서 염증이 된 다음에 재생이 될 때는
편편상피세포로 대치되는 것입니다. 발해 식도도 있는데요. 역류성 위염과 같이 위산이 계속 식도로 넘어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 식도는 만성적으로 위액에 노출되게 되죠. 그랬더니 위액에는 위산이 있어서 조직이 손상을 받다 보니까 염증이 발생이 되었다가 다시 재생하는 그런 과정에서 식도 하부의 편편상피세포가 위산에 강한 원주세포로 대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상피 화생이라는 것은 위의 만성적 위염에 있어서 이것도 위염이 재생되는 과정에서 수복이 될 때 위 점막 세포가 장의 배상세포로 대치되는 그런 변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화생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화생을 통해서 담배 자극이나 또 위산과 펩신으로부터 조직과 장기를 보호하려고 변화를 한 거예요. 근데 변화는 세포가 원래 세포가 아니고 다른 세포로 변했잖아요. 이렇게 계속 변화를 일으키다가 보면 화생상피세포에서 암성 변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변화가 되는 동안에 잘못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암이 일어날 수 있어서 폐암, 식도암, 위암 이런 것으로 진행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편편상피화생은 폐암으로 이루어지고 발해식도는 식도암, 장상피화생은 위암 같은 것으로 진행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겠죠. 자, 세포 적응 마지막 유형입니다. 이형성 또는 형성 이상이라고 합니다. 디스플라시아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겠죠. 비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세포가 분열하고 만들어질 때 정상적인 세포 모양과 형태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데 이것이 비정상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유한 크기, 형태, 구조, 세포 배열을 벗어나서 비정상적으로 발달하는 거죠.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런 세포가 이렇게 모양도 달라지고 그리고 달라진 모양도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개로 바뀌잖아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태학적 변화나 세포질 이상, 세포 증식 증가 또는 무질서하게 세포 분화와 성숙을 하게 되는 변화를 이형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도 자극이 사라지면 정상세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형성은 고도로 이렇게 이형성이 일어나게 되면 문제는 이형성 정도가 심했을 때 암과 구별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이형성 정도가 고도로 분화된 경우를 전암성 병변, 프리캔서러스 리전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 자궁 경부에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감염이 되었을 때 세포가 이 바이러스에 적응을 해서 변화를 일으키죠. 잘 견디기 위해서 그때 이형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 점막은 만성적인 흡연에 의해서 이형성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이 자극이 계속되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중증도의 이형성이 일어나고 암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궁 경부의 이형성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여성건강간호학에서 또 배우게 될 텐데요. 이렇게 자궁이 있고 질이 있으면 그 사이가 자궁 경부가 되죠. 정상적인 세포가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했죠.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에 감염이 되게 되면 세포가 이곳에 적응하기 위해서 견디기 위해서 변화를 일으키고 이형성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저단위로 변화가 됐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때 이 HPV가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 문제가 되면 이렇게 중증도로 변화가 일어나고 결국은 이것이 서비컬 캔서 자궁 경부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PV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료를 해야지 되겠죠. 그리고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백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험을 갖기 전에 미리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예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2주차 강의 중에서 첫 번째 동영상은 세포 손상의 원인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극을 받을 때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가역적인 세포 손상, 존창과 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역적인 세포 손상, 개사와 궤저가 있고요. 그리고 세포 자멸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